네, 전해드린 대로 이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남국 의원 어제 이제 표결을 앞두고 돌연 내년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윤리특위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요청을 했고,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 주는 것이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자, 김남국 의원요, 윤리특위 회의를 불과 1시간도 안 된 45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45분 앞두고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일각에서는요, 징계 수위 낮추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아마 윤리특위 중에서 징계 소위가 있거든요. 그 징계 소위의 분위기는 제명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었던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리특위 그 변젤위원장의 경우에도 제명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될 것은 이미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정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당의 윤리감찰단의 감찰도 피했잖아요. 탈당으로 피하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 그 위원회의 이 심사도 또 피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여러 생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네.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또 맞아요. 첫 번째 이게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제명안이 부결되고요. 200명이 안 돼서 부결되고 다른 출석 정지 10일, 30일 등으로 이게 감경이 되게 되면 예. 그 국민적 비판이 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혹시나 있을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한 표라도 아쉬운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필요하고, 김남국 의원 본인 입장에서도 보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수사 재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저는 당과 김남국 의원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 이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나온 후에 민주당 의원들 요청으로 연기가 된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온정주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좀 들리고 있는데 표결 연기 결정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연기한 것이 온정주의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정치인한테 있어서의 그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해서 가장 큰 희생을 이제 결단한 거거든요. 사실상의 제명과 같은 효과를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탈당을 해서 이제 민주당은 1년 안에 복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내년 총선은 민주당으로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총선 출마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예. 본인이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그 코인 거래는 잘못된 것이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윤리심사 소위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검토해보자, 감안해보자라는 차원의 연기 요청을 한 것이지, 연기에 네. 따라서 곧바로 무슨 제명을 철회하거나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스스로 이제 제명에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민주당은 이미 이제 민주당 탈당을 했고요. 또 복당이 쉽지 않은 상황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논란으로 징계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이 내년 총선 불출마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지역구가 또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예요.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제명안이라는 것이 재직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직무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제명안을 올린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회에서. 네. 현재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제명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치면 탄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 출마 안 할게라는 것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양수 간사의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럼 대통령제 중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해서 탄핵 심판받고 있는데 나 내년에 대선 출마하지 않아라고 해서 탄핵 기각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이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미리 나 불출마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 항상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의 결단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감찰단 윤리감찰 지시가 있은 이후에 탈당했죠. 예. 그다음에 코인 매각 명령을 했는데 당에 그것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40분 전에 소위 열리기 40분 전에 바로 나 불출마할게. 그러니까 그때 임기응변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한 불출마 선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학적인 불출마 선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도요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직 사퇴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본인이 분명하게 반성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SNS 통해서 표현된 거를 보면은 이제 본인을 뽑아준 지역민들 위해서 마지막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더 일찍 종합적으로 좀 소명을 해서 의혹들을 커나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사전에 차단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불출마 선언도 좀 더 일찍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그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늦는다는 그런 생각은 좀 저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뭐 여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엄하게 하지만 같은 잣대로 여당의 입장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 김남국 의원은 그 성실 의무 위반 아닙니까? 네. 회기 중에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성이 지금 드러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네. 그런데 이미 뭐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7년형을 받아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갖고 의원직까지 상실했거든요. 예. 그렇게 불법 행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예. 지금 제명 공고로 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뭐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태용 의원 등 지금 제명안이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올라간 의원들 많거든요. 예.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좀 대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덧붙여서 코인 문제이니까 지금 권영세 의원도 장관 시절에 업무 중에 코인 거래를 수십억 했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제소가 된 상태인데 그것도 이와 같은 똑같은 잣대로 좀 재단해야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자, 일단 그 불출마 선언에서 이제 징계 수에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당초 제명이 유력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 의원 불출마 의사를 감안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로 하고 연기한 게 아닌가. 아니면 연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 다했다라고 김남국 의원께 어떤 동료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30일 출석 정지로 민주당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결국 만약에 소위나 윤리특위에서 그렇게 의결되지 않게 되면 본회의에서라도 30일로 다운돼서 아마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명안의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어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변호인단 사임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차질을 빚었었죠.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사선 변호인 선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도 재판부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봐야죠. 그렇죠. 한 달 이상의 재판 지연의 사유를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지난달 24일도 보면은 부인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에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달 8일에도 안 나오던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기피 신청서 등을 내면서 또 거기서 또 검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하루 전날, 재판 하루 전날 사임서를 냈단 말이에요, 변호인이.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상식적이에요. 미리 사임서를 내든가. 그래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 지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 사선 변호인 선임할 테니까 한 개를 더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거든요. 피고인 신문을 미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도 요 관점에서만큼은 재판 지연에 의도가 있다라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은 조직적인 사법방해 때문에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전 부지사의 가족과 접촉한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런 아주 제가 보기에도 이례적인데 이런 재판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작년 22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거꾸로 그동안 검찰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검사 인력과 수사관 등 수백 명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셀 수 없는 압수수색을 했고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뭐 6만 건 이상의 자료들을 압수수색해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뚜렷한 물증 같은 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건 없어요. 네. 바뀐 것이라고 하는 거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그 진술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진술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명확하게 그거를 물증으로 지금 확정돼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하는 기후제식 수사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7월 12일 날 그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 가서 접견을 합니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좀 피하자. 나중에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예. 그 재판부에 그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7월 21일 날 그 현재 확인된 내용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서 분명하게 대북송금을 요청한 적도 없고 예.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 요거까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검찰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 이제 증거가 되려면 재판정에서 그걸 진술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7월 25일, 8월 8일 그리고 어제 있던 22일 세 차례 재판이 이제 파행되면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예, 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부인도 이제 그 검찰에서 김성태와 검찰을 통해서 해유 압박이 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에 접수가 돼서 당에서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예. 불허했단 말이에요. 접견 자체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최고위원이 이제 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예. 또는 그 부인과의 우연한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사법방해고 뭐 증거 인멸을 해유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10개월 동안의 인신 부족한 상태에서 검찰과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무슨 말인지. 해유 압박한 것과 우연한 통화를 통해서 부인하고 통화한 것이 해유 압박이냐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해유 압박이냐라고 알겠습니다.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다시 답을 근데 좀 이게 그 구속기간, 그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 구속된 그 국민들은 다 회유 압박을 다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진술하라고 하거나 이럴 때는 회유 압박인 것이죠. 그러나 검찰의 수사기법으로 어떤 뭐 회유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나요? 오히려 어느 분이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가 중요한 것이지 몇 회 만났는지 그렇다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 장소 변경 접견도 했어요, 일반인들. 예. 부인분 수차례 면회했잖아요. 예.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 이후에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거 이재명 대표께 사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후에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화시켜서 접견하고 뭐 옥중 편지 내세우고 이렇게 재판에 관심을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것보다는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겠지만 네네.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조하는 것이 맞다, 공당으로서.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도 있었지만요. 아까 지금 윤기찬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는 그 시점에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 시점,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혹시 이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보는 건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 본인의 입건 소식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입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 적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등에서는 대북 교류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왔고요. 네. 그런 대북 교류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보법 위반 등의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북한한테 뭐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그 피의자를 입건된 것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예. 19년도는 아시겠지만 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경기도지사 직 자체가 박탈돼 그런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방북을 할 사실 동기나 그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 뇌물로 이거를 이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 뭐 무슨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히토류 사업과 관련된 예. 뭐 그 경기도지사로서 어떠한 인허가권과 관련된 권한 자체가 없는데 어떠한 그 대가를 했는지 그 제3자 뇌물을 규율하는 것 자체도 저는 공수유지가 이게 가능한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사실 이전에 국가가 대북 사업 관련해서 기업체로부터 뭐 돈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유죄 판결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이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주도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로비가 벌어졌던 것으로 아마 그런 혐의가 불거진 것 같고 예. 어쨌든 나온 객관적 징표들을 보면 경기도가 초청해달라고 보내요. 네네. 이건 이미 팩트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돈이 이제 800만 달러가 간 것도 거의 팩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술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고 스마트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국가보위부인가요? 북한의 그 모 부서 이호남 씨가 예. 거기에 300만 달러 줬다고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한 거죠. 예. 별도로 나눠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징표들을 진술과 꽤 맞춰보면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 협조가 분명히 사업에 필요했다. 예. 이런 것들이 유추가 될 수 있어서 예. 그 본인의 어떤 그 사무 집행과 대과 관계가 있는 도움이 필요했던 그 김 회장과 네. 연관관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것은 입건을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